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레이엄 앨리슨의 이 예고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앨리슨 모형이라는 그 정치 분석 모델로 유명한 석학이죠. 이 예정된 전쟁의 내용을 보면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펠로폰네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간의 그 국가 간의 어떤 긴장과 불신, 그다음에 위기와 공포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결국은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강대국 간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뭐 그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과 맞서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 판단 자체가 이제 미국의 질서가 후퇴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미국의 국력이 팽창했을 때 굳이 뭐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뭐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 우려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당시에는 중국이 그 WTO에 가입을 하고 국제 시장 질서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 내부의 민주화로 인해서 중국도 자유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계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그 세계 질서적 헤게모니가 워낙 강고했고 따라서 세계화라는 흐름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죠.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소평의 그 흥묘 백묘론을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등소평이 생각했던 흥묘 백묘론은 국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성공적인 제도라면 그것이 사회주의든 국가 자본주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시장 자본주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 번도 공산주의를 포기해 본 적이 없죠.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를 버리고 국가 자본주의로 나갔는데 중국은 공산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이 두 개를 짬뽕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자신들만의 아시아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미국의 그 헤게모니 맞서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의 이런 세계화 전략이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었고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고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다극화라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운명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다극화라는 질서를 러시아는 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 다극화라는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무극화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바라봤던 것이죠. 이 무극화라는 것은 다극적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를 강대국 사이에 어느 나라도 어느 강대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질서에 종속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러시아의 이익을 국익을 추구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도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강대국들의 이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강대국이 그 힘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그 공백을 다른 강대국이 채울 때 이 투기디데스의 함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지금 미국의 공급 사슬망에 지금 포획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공급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의 가장 큰 시설들이 중국에 있죠. 삼성이나 SK 모두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우시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SK는 지금 산시에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들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체인화해서 블록화하고 진영화할 경우에 미국은 삼성과 SK가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 부품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품망은 거의 일본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이 공급망 질서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그 반도체 공급망에 올라앉게 되면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타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이 앨리슨 교수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이 결국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을 국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삼성과 SK가 중국으로부터 퇴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사용량의 수요의 총 5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삼성과 SK가 중국에 지은 공장들로부터 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중국이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을 만약에 자신들이 접수할 경우에 우리는 국내 반도체 공급량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과거의 정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어떤 심각한 위기, 심대한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제도권 정치권은 거의 지금 뭐 자신의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민주당 지금 하는 그 꼴을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뭐 반신반의하고 있거니와 또는 이 마음으로서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로서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체제에서 공천된 분들이죠. 그리고 당시 황교안 체제는 친박에 가까운 스탠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 중에 대략 한 60% 정도는 친박 성향의 분들이고, 그 다음에 한 40% 정도가 이제 친이계의 사람들이죠. 따라서 현재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코드에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략 뭐 한 30%도 안 될 겁니다. 더구나 특히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나왔던 미래한국당은 뭐 100% 친박 코드였고요. 이 당이 합당되면서 거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친박 성향입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윤석열과 자기의 코드를 일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한다 이런 거에 선뜻 동의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많은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때 그 이유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막아야 된다는 뭐 이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체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보수는 물론이고 뭐 민주당은 격렬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이러한 저항들, 특히 조국 세력들의 어떤 반동적인 흐름들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이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갈등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먼저 국내 정치를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다는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난 우리 보수의 그 뭐 좀 적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칼질을 통해서 청산이 되었다면 지금 운동권 적폐도 청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양쪽의 진보와 보수의 모든 실패로 인해서 이 체제가 다시 새로운 기반이 싹 트는, 마치 조선이 이성계가 고려의 귀족정을 타도하고 유교 근대적인 어떤 그런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재탄생시켰듯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40%가 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헌법 안에 군주이죠. 헌법이 마련한 이 틀 안에서 대통령은 주권의 최고 의사결정자입니다. 이러한 공화국의 원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반동적 세력에 의해서 곤란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앞에 놓인 운명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죠.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10월 유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만든 반민주적이고 반헌정적인 그런 조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10월 유신이 등장하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그렇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국가라는 것은 주권체입니다. 이 단일한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위임받은 이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라는 것은 어차피 아나키적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이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 공화국의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권자의 의지를 파악을 해서 국가의 영속성을 위해서, 존속성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은 때로는 헌법 밖에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상적 대권이라고 하는데요. 비상대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이 헌법의 재개정 권력을 가진, 헌법을 개정하고 제정할 권력을 가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을 밖에서 때로는 그 통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통령에게는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어떤 혼란한 국제적 상황, 그러니까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더구나 미국이 그 달러화 제도를 금태환을 이제 포기하면서 엄청난 그 국제적인 그 경제 혼란이 왔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뒷땅트 형성이 되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북한이 남침의 준비를 4대 노선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10월 유신이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대통령이 그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고, 그 변화하는 국제 질서, 미중 간의 뎃땅트, 거기에 북한의 이런 야욕, 그 다음에 월남전의 폐색, 그 다음에 근본위제의 파국, 이런 상황들이 같이 겹치면서 결국 이 국가라는 주권체가 잘못하면 위기에 빠져서 이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국내 내부의 이 정치 세력들의 어떤 반목과 그 다음에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그리고 통치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10월 유신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아직 역사적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사실 10월 유신의 어떤 체제 속에서 이 각성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유신은 2번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절대적인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통과가 되었죠. 이 투표와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의 감시단 하에서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이 물론 동원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민들이 그렇게 이 10월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추인을 받았던 것이죠. 단 10월 유신이 그 이후에 그 너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내가 아니면은 이 국가를 누가 통치하랴 뭐 이런 좀 그런 마음에 빠져서 결국은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10월 유신의 결단이 이루어진 그 순간만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그 국가의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주권을 위임받은 이 자는 그 예외적 상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뭐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느니 의회 뜻을 따라야 된다느니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자연으로부터 주권을 통해 성립한 국가라는 체제는 다시 자연적 질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의 국제 질서가 과거와는 다른 아주 비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거대한 지금 그 전환이라고 얘기도 하고 글로벌 체인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불확실한 상황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국민 정서적 문제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라는 그 존재가 결코 미국에 맞서서 자신의 입장을 후퇴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자신들의 이 굴기를 라이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중국의 힘이 갑자기 어느 날 강성해졌다, 라이징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은 강대국이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 중국이 후퇴하고 불명예스러운 이 시기를 이제 자기들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은 자신들의 이 차이나 라이징이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세계 질서들은 부당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이 이 질서를 포기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라이징 되는 이 상황들을 포기하겠냐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의 라이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과거 소련과의 냉전 체제와는 또 다른 것이 과거 소련과 미국은 이 냉전에서 교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관계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의 수입처였고요. 중국은 자신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미국의 싼 물건들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인플레 우려를 겪지 않고 뭐 생필품의 풍족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자신들은 미국을 먹여 살렸다. 자기 인민들의 값싼 노동력과 그 땀과 피로 눈물로 미국을 먹여왔다. 그런데 그리고 그 받은 그 돈으로 다시 미국의 자산과 채권에 투자해줬다. 그런데 왜 미국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우리가 원해서 했냐 시켜서 했냐 니들이 좋아서 한 거 그렇게 좋아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체제의 어떤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데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은 해가 지고 있고요. 그 반대쪽에 있는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해가 지고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서 그런 건데 어느 한쪽은 해가 뜨고 어느 한쪽은 해가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어느 둘 다 틀려. 그냥 지구가 도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합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나라는 낮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해가 지는 나라는 어둠이 오기 때문에 자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는 게 맞니? 해가 지는 게 맞니? 이게 틀렸다고 말한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각자 현실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 충돌하는 이 경계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체제를 하나로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내에서 앨리슨 교수가 말한
예고된 전쟁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미어샤이머 교수는 아마도 다음 미래 전쟁의 가장 최전선이 될 곳은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저는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비상적인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보수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체제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무후무한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선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려의 그 타락한 귀족 정체를 타도하고 그 유교의 어떤 질서를 통해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면서 사대부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그 유교의 근대 국가를 창출하고 이 힘으로 이 조선이 500년을 지속을 했던 어떤 그런 천지개벽되는 이 정치 개혁을 윤석열이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되거나 아니면 북한과 남한 간의 어떤 대리전이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결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내에 도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제2의 10월 유신 같은 이런 비상적 체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은 우리가 과거 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권위주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국가가 경제와 함께 이 혼연일치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 시대처럼 어떤 그 국가와 시장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다시 재결합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과 국가와 정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유주의의 사실 후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냉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냉전의 질서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과 각 국민들이 처한 현실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는 우리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의 그 그다음에 이것의 효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어떤 이념적 어떤 이런 예단을 두지 말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과연 10월 유신의 어떤 정치적 그 타당성의 어떤 배경되는 원리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부터 찾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